의리라고요? 그 힘든 세월 같이 견뎌온 조강지처를 버리고 돈 때문에 이혼하자는 게 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과천에서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김수진입니다.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며 얼마 전 대학생이 된 아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고 있어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원치 않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유로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갑자기 생긴 큰 부는 누구나 꿈꾸는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벼락을 맞고 나면 인생이 탄탄대로 성공의 길로 흐를 것이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40년을 살고 뒤돌아보니 때로 너무 큰 돈은 인생을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빠뜨린다는 사실을 지난 뼈아픈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많이 벌지는 못해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 이혼 후에도 아들 하나 잘 키우며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얼마 전 우연히 만난 전 남편은 예전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행색으로 제 눈앞에 나타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더군요. 그 일로 잠시 잊고 있었던 지난 과거도 생생하게 떠오르고 마음도 좋지 않아 이렇게 사연으로 남아 털어놓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 시원한 냉차와 함께 차갑고 달콤한 곶감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달래며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부엌 사연에서는 사연뿐만 아니라 이렇게 맛있는 주전부리도 함께 즐길 수 있네요. 같이 즐기면서 인생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인생 선배님들 중에는 돈으로 흥하고 돈으로 망한 다른 사연들을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 식견이 좁고 부족한 점이 많아 오늘 제 사연이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신 후 다른 생각이 드신다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또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보거나 직접 겪은 바가 있으시다면 가감없이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젊은 시절 저의 가슴 아팠던 결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늘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는 말을 믿으며 살아왔어요. 남편과 결혼할 때도 그랬죠. 사실 일부러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 후 남편이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에 더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에게 다정한 남편이자 아이에게는 자상한 아빠였거든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댁도 식구들도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작은 일에도 늘 고마워하시던 시어머니. 비록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주려던 시누이까지. 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집살이니 고부 갈등이니 온갖 마음고생을 다하며 산다는데 저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저도 나름의 마음고생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이 모든 인생이 거짓이었다면 남편은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만약 그가 제가 알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앞뒤가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저와 전 남편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남편은 저와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이름은 이종수로 저는 남편을 장난스럽게 종팔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요즘과 달리 그때만 해도 한 학년에 10개 넘는 반이 있었어요. 밤마다 50명씩 꽉 찬 교실에서 더운 날에도 선풍기 하나 달랑 틀어놓고 바글바글 모여 수업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의 이름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시절엔 방과 후에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다 같이 뛰어놀곤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와 남편도 그런 동네 친구였습니다. 비록 부모님들이 가까운 사이였던 건 아니지만 저희 둘은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이렇게 뒤틀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그 당시 종수는 저와 몹시 친했던 학급 친구의 친구였어요. 셋이서 종종 어울렸지만 단둘이서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죠.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연애를 한다지만 저희 시절에는 학교에서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일이 정말 큰일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받기 일쑤였거든요. 그래서 서로 호감이 있어도 선뜻 티를 내거나 공개적으로 사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자주 함께 어울리며 은근히 호감을 표현하곤 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내내 반장을 했었어요. 시험 성적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말수가 적고 낯가림이 심해서 교우 관계가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들 몇몇과만 어울려 놀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따돌림 당하기 딱 좋은 조용한 성격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때는 반 친구들이 모두 착해서 그런지 저를 잘 이해하고 잘 어울려 주었습니다. 반면 종수는 그 당시 사고뭉치였어요. 그는 때로 친한 남자애들과 내기를 해서 여자애들이 깔고 앉는 방석을 훔치기도 했고, 공부는 지독하게 안 해서 성적이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친구들과 싸움질을 하기도 했죠. 그 시절 저에게 종수는 그냥 사고만 치고 공부는 안 하는 제 친구의 친구 정도로 기억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수가 저에게는 장난을 치지 않더라고요. 담임 선생님 말도 안 듣는 녀석이 제 말이라면 어지간해서는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었죠. 종파리, 너는 왜 나한테만 장난을 안 치는 거야? 너는 울 것 같아서. 너를 울리면 내가 혼날 것 같거든. 그리고 또 하나, 종수는 얼굴이 꽤 잘생겼었어요. 또래보다 키는 좀 작았지만 그런 점들이 나름의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종수와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그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서울에 있는 교육대학에 합격하여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지냈죠. 명절이나 제사, 부모님 생신 때나 고향에 내려가곤 했어요. 1년에 많아야 6번 정도였습니다. 내려갔다가도 금방 다시 서울로 올라오기 바빴어요. 그렇게 고향에 내려가 있는 시간들을 모두 합쳐도 겨우 2주 남짓이었으니 대학생 때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정말 적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수업, 과제, 시험, 그리고 방학 때는 계절 학기와 학원까지 다니느라 고향에서 여유롭게 머무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종수와는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채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고향에 2달을 꼬박 머무르게 된 일이 생겼어요. 보통 방학에도 공부를 하며 자취방에서 머무르는데 그때 머무르던 건물에 전체 보수 공사가 진행된다고 집주인이 통보했거든요.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누수를 잡는 공사와 샤시를 교체한다며 방학 동안 집을 비워달라고 했어요. 방학 때 본가에 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때 한창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던 저는 상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처음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까도 생각했지만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가진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사를 준비하는 것도 번거로웠죠. 그래서 결국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 댁에서 잠시 머물기로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취업을 한다면 부모님과 같이 보낼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았고 엄마가 해주는 밥도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짐을 싸서 택배로 보내고 커다란 트렁크를 들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가 해주는 밥이 기다리고 있었죠. 빨래도 해주고 필요한 건 말만 하면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임용고시를 계속 준비했어요. 그러다 너무 책상 앞에만 앉아 있다 보니 점점 허리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밤이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곤 했어요. 그날도 산책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도 자꾸 저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강아지를 빤히 봐서 그런가 싶어 시선을 돌리려는 찰나 그분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혹시 수진이 아니야? 네? 아, 네, 맞는데요. 저를 어떻게? 나 기억 안 나? 나 이종수잖아. 우리 같은 중학교에 다녔고 같은 동네에 살았잖아. 나 알지? 아, 기억났어. 너 종수구나. 솔직히 말해서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았으면 정말 못 알아봤을 거예요. 어릴 때는 키가 작고 말랐던 그가 지금은 키도 180이 훌쩍 넘고 몸도 헬스 트레이너처럼 근육질이 되어 있었거든요. 목소리도 훨씬 낮아지고 중후해졌더라고요. 그나마 알아볼 수 있었던 건 저를 향해 웃는 그 얼굴이었어요. 다 변했어도 그 장난기가 가득한 웃음만은 그대로였거든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를 어떻게 알아봤어? 난 전혀 못 알아보고 지나칠 뻔했는데. 왜 못 알아보겠어? 너는 지금도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는데. 맞은편에서 오는데 딱 알아보겠더라니까. 저희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종수는 그 이후로도 계속 그 동네에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동네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신기했어요. 덕분에 그동안 끊겼던 친구들 소식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취업 소식이며 경조사 소식까지 모처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죠.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저는 교대 졸업을 앞두고 있고 지금 임용고시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마침 종수도 취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종종 이렇게 얼굴 보자고 이야기하며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같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나도 집에서만 시험 준비하기 답답했는데, 좋지. 같이 공부하자. 그렇게 우리는 아침에 만나 도서관에 가서 함께 공부를 하고 점심도 함께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묘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치 중학교 시절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운동 겸 산책을 같이 하는 날들이 거의 매일같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자주부터 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종수에게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종수야, 너 원래 매일 공원으로 산책 나와? 원래 산책을 좋아했어? 아니, 사실은 너랑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쑥스러운지 얼굴을 붉히며 하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종수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왔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에게 끌렸습니다. 연애를 쉰 지 꽤 오래됐던 터라 종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연애 초반이라 그런지 보기만 해도 애틋하더라고요. 원래 한 달만 있으려던 고향에서 한 달을 더 머무르게 되었고 저희는 풋풋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수 공사가 끝났다고 연락이 왔는데도 올라갈 생각을 안 하니 엄마가 수상하게 여기실 정도였죠. 그리고 그해 제가 임용고시에 합격하게 되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수와는 자연스럽게 장거리 커플이 되었죠. 서로 한참 좋을 때 장거리 커플을 하려니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하지만 사랑에 빠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주말을 이용해 번갈아 가며 서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저 때문에 종수도 취업을 서울에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취업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관심이 크게 없던 종수는 고향 있는 이름 없는 대학을 졸업했고 학점도 좋지 않아서 취업용 스펙이 전무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자소서도 고쳐주고 필요하겠다는 자격증 공부도 시켰지만 합격률은 턱없이 낮았습니다. 그땐 경기도 안 좋을 때라 취업난이 있었거든요. 금요일 밤이면 서울에 올라온 종수와 만나 도서관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격증 공부를 시키고 필요한 책도 사주고 예상 질문도 뽑아줬죠. 심지어 면접 보는 날에는 기운내라고 정장에 구두까지 사줬어요. 그렇게 1년 넘게 취업을 준비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제대로 된 데이트도 없었습니다. 이번 면접도 떨어졌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걱정스레 묻자 종수는 여전히 해맑게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너랑 사귀고 서울로 취업해야 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공부 좀 할 걸 그랬네. 근데 뭐 어떡하겠어. 될 때까지 해봐야지. 그때는 낙담에 축 처져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고맙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종수가 취업을 하게 된 건 그로부터 1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자소서부터 면접 준비까지 꼼꼼하게 도와주긴 했지만 젊었던 종수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끈기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결국 힘든 과정 끝에 종수는 작은 중소기업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턱없이 낮았지만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요. 나 취업한 것도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수진아. 우리 어머니도 네가 사람 하나 만들었다고 고마워하시더라. 자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합격한 거지. 지금은 월급이 좀 적어도 열심히 다니면서 경력을 쌓으면 나중에 이직할 때 괜찮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다녀야 돼. 알았지? 그리고 회식하면서 동기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제일 스펙이 낮더라. 대학도 다들 좋은 데 나왔고 요즘 취업하기 정말 힘든가 봐. 그래도 고생했어. 솔직히 연봉이 낮아서 좀 걱정했지만 여기 붙은 것도 기적이야. 고마워. 나 진짜 열심히 다닐게. 종수가 취업을 하고 나니 그제서야 저희도 연인다운 데이트를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쇼핑도 하고 전시회도 보러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죠. 저도 학교에 다닌 지 2년밖에 안 되었고 종수는 이제 막 수습이 끝난 신입사원이었어요. 현실적인 고민에 빠진 저와 달리 종수는 이 소식을 무척이나 반가워했습니다. 실수로 조금 빨리 찾아오기는 했지만 아기는 축복이잖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모은 돈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하지만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 생긴 아이를 지우는 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고민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스러웠지만 친정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도 마련했습니다. 부족한 돈은 대출로 해결했고 종수의 자취방에서 보증금으로 쓰던 3천만 원으로 가전제품과 혼수를 준비했어요. 예단과 예물은 모두 생략했습니다. 그땐 시댁의 상황이 어려울 때여서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워낙 시어머님이 잘 대해주셔서 크게 아쉽진 않았어요. 무사히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 종수도 친정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며 평생 잘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 생활을 시작했죠. 결혼도 결혼이지만 아이를 낳는데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준비할 것도 많았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의 생활비였어요. 그래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합쳐 정확히 6개월만 채우고 다시 복직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겨우 생활비를 초과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마냥 쉬고 있을 순 없었거든요.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아이는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출근을 했죠. 엄마, 오늘도 고마워요. 우리 건우 돌봐주셔서. 그래, 그나저나 너 얼굴 좀 봐. 네가 몸 상할까봐 엄마는 그게 걱정이지. 애기는 걱정 말고 일 열심히 해. 솔직히 첫 아이를 낳고 출근을 다시 한 몇 달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몸무게는 최저를 찍고 얼굴은 반쪽이 되다 못해 아예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왜 그래? 라며 걱정할 정도였죠.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방긋방긋 웃는 아들 얼굴을 보면 이 고생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남편도 육아에 열심히 참여해줬어요. 저와 아이에게 잘하겠다는 말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고 아이에게는 언제나 잘 놀아주는 훌륭한 아빠였지요. 그렇게 우리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거의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행스러운 점은 시댁 문제로 고민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결혼 전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보다 4살 어린 시누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달콤한 주전부리를 좋아하셨는데 제가 소소하게 사다 드리는 것들을 무척 고마워하셨어요. 어머님, 경주에서 팥빵 사왔어요. 얼마 전에 지방으로 교육을 갔다가 어머님 생각나서요. 아가씨 것까지 넉넉하게 사왔어요. 아이고, 지방까지 갔다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뭐 이런 걸 다 사오고 그래. 서현이도 좋아하겠네. 시누이는 원래 조금 까칠한 성격이지만 저와는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느라 용돈이 부족한 걸 알기에 가끔 용돈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곤 했죠. 언니, 고마워요. 진짜 잘 먹을게요. 시누이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받을 때마다 항상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외동딸이라 여동생이 있었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지요. 그리고 혼자 계시는 어머니 생신도 놓치지 않고 챙겼어요. 생신이 다가올 때마다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했죠. 어머님, 다음 달 생신 때 저희 가족이 모두 함께 제주도 다녀올까 해요. 어떠세요? 제주도? 아유, 나는 너무 좋지. 그런데 네가 힘들지 않겠니? 학교는 안 나가는 거야? 괜찮아요, 어머님. 다음 달이면 학교 시험도 다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거든요. 그래도 방학 연수가 있으니까 너무 길게는 못 가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티켓이랑 숙소는 제가 미리 예약해 둘게요. 아싸, 제주도. 지금 날씨 딱 좋을 것 같은데 신난다. 공무원 준비로 집에만 있던 시누이는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 이야기했죠. 나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오빠가 어떻게 새언니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정말 모르겠다니까. 이렇게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저희는 여행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저에게 큰 행복이었어요. 시댁은 저희가 살고 있던 서울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뵈며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다정한 남편의 귀여운 첫째 아들까지. 그 시절 저는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렀는데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받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평소엔 늘 느긋하셨던 분이 상당히 상기된 얼굴로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시누이에게 물어봤어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님이 평소와 달라 보이시는데. 그러자 신우이는 제 눈을 피하며 대답을 얼버무리더군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별거 아니에요. 이상해서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갖고 있던 땅이 좀 있는데 얼마 전부터 누가 자꾸 팔라고 하나 봐. 어머님이 땅이 있으셨어요? 응, 옛날에 사서 갖고 계셨던 거야. 근데 뭐 쓰지도 못하는 땅이라서 예전에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래. 근데 최근에 사겠다는 사람이 생겼나 봐. 남편의 무덤덤한 이야기에 저는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좋은 일 아닌가요? 안 팔리던 땅인데. 모르겠어. 막상 팔려고 하니까 엄마가 욕심이 나는지 안 파시더라고. 뭐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의 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사건이 저희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남편이 말했던 그 땅에 대해서는 저도 큰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나 큰 땅이겠냐 싶었고 시어머니께서도 말씀을 안 하셨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팔아서 시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정부가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사업에 후보지를 추가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예상되는 곳에 집값이 미친 듯이 폭등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의 땅이 떠올랐어요. 저는 놀라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그때 땅 가지고 계셨던 거 혹시 신도시 후보지 중 하나 아니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왜 갑자기 그 땅에 관심이 많아? 예상하지 못했던 남편의 날카로운 대답에 제가 당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냥 뉴스를 보니까 신도시 후보지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내가 무슨 관심 있어서 그러겠어. 그 땅은 엄마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궁금해하지도 말고 나도 별로 관심 없어. 사실 그 땅이 그곳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발끈하며 정색하자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시어머니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싶은 마음에 섭섭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시어머니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다면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진작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용돈을 넉넉하게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런 반응을 보니 더 억울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이 문제로 붙잡아 놓고 따지자니 큰 싸움이 될 것 같았고 시댁돈 이야기는 민감한 주제라 일단 참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분위기가 좋을 때 제대로 짚고 넘어갈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2달쯤 지났을까요? 저희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2달 동안 남편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었어요. 요즘 회사에 바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평소 같으면 칼퇴근하고 들어와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돕던 남편이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주말이면 친구를 만난다며 나가버리거나 술 마시고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어요. 더 이상한 건 눈에 띄게 커진 씀씀이었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쓴 거야? 이번 달 카드값 얼마 나온 줄 알아? 400만 원이야, 400만 원. 잔소리 좀 그만해. 남자가 돈 좀 쓸 때도 있는 거지.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나도 돈 버는데 돈 쓸 때마다 일일이 당신 허락받아야 돼. 아니, 누가 허락을 받으래? 그리고 이유가 있는 지출이면 누가 뭐라 하겠어. 근데 월급보다 쓴 돈이 더 많은데 딱히 뭘 산 것도 없으니까 이상해서 그러지. 저의 타박에 남편은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이, 진짜 짜증나네. 400만 원 가지고. 남편 월급이 300을 넘긴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어요.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벌고 있었고 그동안 둘이서 버는 돈은 모두 한 곳에 모아 대출금을 갚고 적금과 저축, 생활비를 쪼개서 썼어요. 그리고 남편도 저도 똑같은 금액으로 용돈을 할당해서 쓰고 있었죠. 카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용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항상 계산하며 썼어요. 불만을 가져야 한다면 제가 가져야 맞는 게 아닐까요? 남편의 저런 반응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껏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저런 태도를 보이니까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죠.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그깟 카드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신경 끄라고. 이렇게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무시하거나 그 자리를 회피해버리곤 했죠. 그렇게 속이 터지는 상황이 반복되던 어느 날, 저는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청소를 하다 우연히 서랍 속에서 남편이 보관했던 이혼 서류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이혼 서류라니? 어머니가 샀던 그 땅이 100배나 올랐어. 그게 우리가 이혼해야 하는 이유랑 무슨 상관이야? 남편의 동문서답에 제가 어리둥절하여 묻자 남편은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유산 받으면 너랑 나눠야 하잖아. 그 전에 이혼해야지. 뭐라고? 진짜 제정신이니? 그 돈 때문에 지금 이혼을 하자는 거야?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잘 맞았던 것도 아니잖아. 너도 나한테 불만 많았잖아.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솔직히 나 같은 놈이랑 결혼했겠어? 남편이 무표정하게 하는 말은 모두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우리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럼 건우는, 우리 아들은 무슨 죄야? 건우는 네가 데려가. 나 혼자 키울 자신 없어. 그리고 아들이 여기 있으면 너도 날 떠나지 못할 거잖아. 당신이 어떻게 건우랑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잖아. 혹시 다른 여자 생겼어?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던 건 네가 집도에서 오고 돈도 잘 벌고 우리 엄마한테도 잘했으니까. 그저 고마워서 맞춰주고 산 거지. 저는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다정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충격으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저에게 남편은 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네 덕에 고마워. 근데 평생 정으로만 살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해. 너랑 헤어지고 양육비까지 주면서 혼자 살 자신은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억지로 산 거야. 근데 천만다행으로 엄마가 돈을 벌었잖아. 당신 진짜 제정신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알아, 나도 미친놈 맞아.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줘. 어차피 다 알게 된 마당에 너도 나랑 사는 거 끔찍할 거 아니야?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건 뭘까요? 눈물도 나오지 않는 저는 아연실색했고 남편은 그날부터 신나게 밖으로 돌더라고요. 마치 유산을 벌써 받기라도 한 것처럼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올랐다던 땅값은 무려 50억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아직 할부도 안 끝난 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값비싼 외제차까지 턱턱 사더군요. 평소에 그의 친구가 몰고 나오면 부러워하던 바로 그 차였죠. 그 친구와 본인의 연봉 차이가 무려 4배나 되는데 그건 생각지도 않고 그 비싼 차를 덜컥 산 겁니다. 카드 명세서며 월급은 전부 제가 관리하는데 무슨 돈으로 산 건지 나중에 알아봤더니 자동차의 계약금과 잔금 모두 저 몰래 대출을 받아서 해결했더군요. 이쯤 되니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지쳤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점점 지옥처럼 변해갔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매일 고민하며 지냈죠. 부모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도 막막했고요.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던 중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연락도 없이 저를 불쑥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종수랑 이혼해라. 아직도 뭐 볼 게 있다고 발목을 붙잡고 있니? 맞아요, 언니. 오빠도 이미 마음이 떠난 지 오래됐다고요.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못 붙잡겠어요. 집으로 들어온 후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꺼낸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죠. 어떻게 두 분이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건우를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라고 말해주셔야죠. 수진아, 종수가 더 이상 너랑은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어쩌겠니? 야속하겠지만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란다. 그래도 걔가 의리 지킨다고 너 만나면서 다른 여자 만난 적은 없다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한 웃음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의리라고요? 그 힘든 세월 같이 견뎌온 조강지처를 버리고 돈 때문에 이혼하자는 게 의리인가요? 양육비랑 위자료는 오빠가 두둑하게 챙겨준대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언니가 가지래요. 저는 시누이의 그 개념 없는 말을 듣고 경악해서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집을 내가 가진다고요? 원래 이 집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잖아요. 원래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분할 안 하고 주겠다는 건데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주는 거 맞잖아요. 시누이의 뻔뻔한 대답에 기가 막히더군요. 유산 나누기 싫어서 미리 이혼하자고 이야기하는 주제에 재산 분할을 안 받은 걸 고마워하라니. 그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다녀간 후 시댁 식구들에 대한 모든 애정이 떨어졌고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에게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자 그는 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변호사와 상의한 이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해주는 대신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현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 분할은 받지 않겠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씩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남편은 당장 위자료를 지급할 돈은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돈은 시어머니가 보유한 땅을 담보로 잡고 다른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급하게 이혼을 서둘렀던 이유는 그 무렵 내연녀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남편은 그새 다른 여자가 생겼던 겁니다. 시댁 식구들이 말했던 의리라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었죠.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났어요. 이혼 과정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부모님께도 이혼 사실을 말씀드리니 큰 충격을 받으셨고 어머니는 몸져 눕기까지 하셨죠. 눈물로 보내던 세월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임신으로 결혼할 때 부모님이 반대하던 결혼이었어서 더욱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남편 없이 더 꿋꿋하게 잘 살아야 했죠. 그리고 그럴 자신도 있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아들 건우를 잘 챙기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위자료로 받은 돈을 합쳐서 학군이 좋고 쾌적한 동네로 이사했고 학교도 가까운 곳으로 전보를 신청했습니다. 집은 전에 살던 곳보다는 더 작아졌지만 마음은 더 편해졌죠. 다행히 아들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고 저도 안정적으로 학교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혼할 때 아들도 마냥 어리진 않았기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긴 했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보다 말수도 줄어들었고 학교 생활에도 소극적으로 변했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는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절로 고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으며 아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더 신경 쓰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이혼 후 정신없이 살다 보니 5년의 세월이 흐르는 건 금방이더군요. 그 사이 아들은 초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쾌활한 성격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으로부터 꼬박꼬박 입금되던 양육비가 점점 밀리기 시작하더군요. 다행히 저희 벌이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양육비에 크게 의지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잘 들어오던 양육비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니 전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궁금하긴 했죠. 하지만 따로 연락을 하거나 알아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무려 5년 만에 온 첫 번째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을 만나는 게 내키진 않았지만 워낙 간절하게 저를 찾자 일단 이야기나 들어보자 하고 그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동안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으니까요. 무슨 이유로 왔나 싶어 걱정 반, 의심 반이었죠. 그리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멀리서 보인 건 허름한 차에서 내리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폐차 직전인 차에서 내리더군요. 이혼할 때 자랑스럽게 몰던 외제차는 온데간데 없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그 차를 몰고 온 거예요. 어이없어서 물었죠. 뭐야? 그 꼴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보자는 거야? 미안해, 수진아. 아니,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후회 많이 했어. 당신이랑 건우가 너무 보고 싶었어. 웃기지 마.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 여보, 이제 와서 염치 없지만 우리 다시 한 번만 잘해보면 안 될까?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알고 보니 그동안 시댁과 전 남편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땅은 신도시 후보지에서 가깝긴 했지만 신도시에 포함된 건 아니라 나중에 땅값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품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100배가 올랐다고 하던 그 어마어마한 가격도 나중에는 10분의 1로 쪼그라들고 말았다고 해요. 결국엔 50억이 훌쩍 넘었던 땅은 결국 5억 언저리로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은 1금융권도 아닌 2금융권, 3금융권까지 대출을 받아 돈을 펑펑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할 때 샀던 외제차는 빙산의 일각이었던 겁니다. 5억도 크다면 큰 돈이었지만 남편이 그동안 신나게 썼던 돈을 갚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마저도 남편이 이혼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다 날렸다고 하더군요. 그 사이 남편의 젊고 예뻤던 애인은 떠나갔고요. 그렇게 허망하게 5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저를 찾아온 거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히더군요. 당연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쫓아냈죠. 그런데 그 뒤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찾아와서는 괴롭히더라고요. 아가, 정말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렴. 아무리 그래도 네 남편이고 아직 건우 아빠 아니냐? 저 인간이 마누라랑 자식 버릴 때도 이렇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라고 설득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언니 이렇게 독한 사람 아니잖아요. 정말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돼요? 언니가 저희 집에 있던 때가 너무 그리워요. 종수처럼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지. 이제는 정신 차렸어. 네가 한 번만 용서하고 다시 함께 살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렇게 무작정 찾아와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저 이제는 그 사람 정말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요.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하셨잖아요? 돈 때문에 처자식 버린 인간이 나중에 다시 돈 생기면 또 버릴 게 뻔한데 제가 왜 그런 쓰레기를 주어야 해요? 이만 돌아가세요. 그렇게 2달쯤 지나고 나서야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10대 중반이 된 아들은 여느 또래에 비해 듬직한 성격으로 자랐지만 너무 어른스러워진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에게는 아빠 대신 제가 2배, 3배로 노력해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비록 결혼 생활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했던 제 노력은 실패로 끝났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삶이 있으니까요. 제 사연은 무려 10년도 더 된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들은 벌써 대학생이 되었지요. 시댁 소식은 그 후로 고향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간간히 듣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면 사라지듯 전 남편은 파산 신청을 한 후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평소에 전 남편의 존재는 거의 잊고 살지요. 얼마 전 친정을 내려갈 일이 있어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스치듯 전 남편을 보았어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가 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막노동을 하는지 몰고 다니는 트럭에는 여러 가지 공사 자재와 중장비가 실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싼 외제차에서 내리며 한껏 거들먹거리던 남편. 그리고 저와 유산을 나누기 싫다며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 그때의 모습은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젊은 시절 듬직했던 덩치는 모두 쪼그라들어 삐쩍 마른 채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초라한 아저씨가 되어 있더군요. 그래도 아들 친아빠라고 그를 보는데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그렇게 땅으로 횡재를 했다고 섣불리 돈을 물쓰듯 쓰지 말고 제대로 정신 차렸으면 이렇게 비참한 중년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프더군요. 때로 너무 큰 돈은 인성이나 능력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바로 돈 아닐까요? 그 돈 때문에 누군가는 크게 흥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크게 망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다루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나요? 또는 주변에서 돈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우여곡절을 겪은 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돈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 그래도 인생의 바른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인생 선배님들의 의견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이야기라도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럼 저의 긴 이야기를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